비정상적으로 웃으면서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4명의 아기들을 살인하고 9명의 아기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베벌리 얼렛입니다. 베벌리는 민하우젠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란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병동의 간호사였던 베벌리는 환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It's quite a common method for, firstly, a female serial killer and a healthcare serial killer. Poison is a very common method used by these people. It's accessible, remote method of killing somebody. You're not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em. It's not messy. You can administer the poison and then leave the scene. You don't have to see them. 그녀가 일하고 있던 작은 소아병동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13명의 아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건강 악화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의료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지켜야 할 간호사가 순수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악한 짓을 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벌리 얼렛은 1968년 10월 4일 영국에 있는 코비글렌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청소부로 일했고 아버지는 주류 판매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무엇인가에 재능이 있지도 않았으며 눈에 띄지 않는 통통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자주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엉뚱한 친구로 통했습니다. 베벌리는 실제로는 앓는 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 팔을 일부러 부러뜨려 붕대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자기는 버림을 받았고 곧 고모 집에 가서 살아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서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베벌리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된 베벌리는 동네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녀를 이소부하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벌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가짜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처럼 지내고 있다가 강간을 당해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며 어마무시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베벌리는 가끔 남자친구를 욕하면서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베벌리의 전 약혼자는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가 발로 그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1988년 9월 베벌리는 그랜섬 병원 부속 간호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기숙사에 입실하고 얼마 후 기숙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분이 담긴 봉투가 조리대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악취로 인해 사람들은 한동안 부엌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커튼에서 불이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범인의 위협을 느낀 몇몇 어린 학생들은 두려워하다가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베벌리는 역시나 간호학교에서도 항상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상당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수업을 많이 빠졌습니다.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아파서 160일이나 수업을 빠졌지만 그 당시 간호사의 인력 부족으로 운이 좋게 간호과정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1991년 2월 그랜섬 병원은 항상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한참 미달되고 경험이 없는 베벌리를 소아병동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곳은 주로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아이들이 진찰을 받으러 오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베벌리는 그랜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린 환자들을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대해서 부모들의 호감을 샀으며 일을 잘하는 간호사로 보였습니다. It was over winter time, so you do ge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ick children over the winter. It's normal, but it just seemed worse than normal. It was the worst winter that we'd ever had. 병동에서 갑자기 증가한 환자들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고
경험이 없는 초보 간호사인 베벌리에게 환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1991년 2월 22일 생후 7주 된 리암 테일러는 가벼운 폐렴으로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는 리암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치료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베벌리가 리암을 간호하고 몇 시간 만에 급성호흡 부전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의료인들은 리암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라 의사는 몹시 당황했지만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암이 사망하고 2주 후 11살 중증 뇌성마비 소년 티모시가 간질 발작으로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바빴기 때문에 베벌리 혼자 티모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갑자기 파랗게 질려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사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느닷없는 티모시의 죽음에 슬프고 당황스러웠지만 종종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발작 때문에 더 짧은 수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티모시가 죽고 3일 후인 3월 8일 입원 중이었던 15개월 된 케일리는 예상치 못하게 호흡부전이 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잃었던 병원은 서둘러 케일리를 더 큰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스럽게 케일리는 그곳에서 치료를 잘 받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생후 5개월 된 폴은 경미한 폐렴으로 그랜섬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하루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의사 말에 폴의 부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부모가 의사와 얘기하는 동안 치료실에서 베벌리 간호사에게 안겨있던 폴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폴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베벌리 품에 안긴 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주사주를 연결하고 약간의 포도당을 투약했습니다. 폴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며 치료에 잘 반응을 했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아이들이 돌연사하자 소아병동 의료진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저혈당 쇼크가 와서 죽다가 살아난 폴은 회복되었고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폴과 있었던 베벌리가 폴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의사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 사이 폴은 심정지가 왔고 의사는 그를 겨우 살리고 난 후 큰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의사는 폴의 혈액을 채취했고 그것을 카디프 대학 연구소에 보내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가슴 아픈 모든 사건 현장에 항상 있었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간호사 베벌리를 동정하고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베벌리가 받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월 29일 생후 9주 된 베키가 위장염으로 발생한 잦은 구토와 설사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베벌리와 둘만 남겨졌던 베키는 그녀에게 인슐린을 투여를 받고 입원한 지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었던 베키를 잃은 부모는 다른 쌍둥이 케이티도 베키처럼 갑자기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방조치로 아무 이상이 없던 케이티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케이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으며 의료진이 겨우 살렸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케이티를 베벌리는 항상 옆에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은 케이티 부모는 케이티의 데모가 되어달라고 베벌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케이티가 심정지가 오는 위급한 상황마다 항상 베벌리는 아기 옆을 지켰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부모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베벌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특이한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줄줄이 생깁니다. 4월 12일 의뢰했던 폴의 혈액 분석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보낸 샘플이 오염되었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한 약물 투여가 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 후에도 10여 명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4월 22일 15개월 된 천식 환자 클레어는 심한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애교가 많고 잘 웃는 클레어는 전부터 천식 때문에 소아병동에 자주 입원을 했었고 매번 잘 치료돼서 퇴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클레어 부모가 의사와 상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병실에는 클레어와 베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클레어가 심정지가 왔고 의료진은 응급치료를 해서 그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클레어는 베벌리와 단둘이 있던 3분 사이에 또 다시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사는 클레어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4명의 귀한 생명을 잃은 의료진은 드디어 누군가가 나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랜선 병원은 1991년 4월 30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1991년 5월 3일 그랜선 병원에서 대책회의가 열렸고 다양한 분야의 박사와 소아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망한 아이들의 차트와 폴의 혈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과도한 약물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수사관은 병원의 직원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을 매번 목격했던 베벌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침착하고 유쾌하게 모든 질문에 협조적으로 대답을 했으며 수사관은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조사관들은 몰랐습니다. 피해 아이들과 관련된 범행 증거를 찾는 임무를 맡고 온 존스 형사는 병원 냉동고에 보관 중이었던 혈액 샘플을 회수해서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몇 개의 혈액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 수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몇 개의 다른 혈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칼륨 수치가 나왔으며 그리고 리카인이라는 약물이 분석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It's quite a common method for, firstly, a female serial killer and a healthcare serial killer. Poison is a very common method used by these people. It's accessible, remote method of killing somebody. You're not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em. It's not messy. You can administer the poison and then leave the scene. You don't have to see them. 분석 결과를 근거로 존스 형사는 소아병동 직원 중에 이러한 약물들을 아이들에게 투여한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존스 형사는 병원에 살다시피 하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 상대로 인슐린 출처를 요구했고 열쇠가 달린 냉장고에 인슐린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 began to look at the circumstances of insulin in Grantham Hospital and I found that it was kept in locked fridges on the wards. The key to the fridge had gone missing 3 days before the first child had collapsed. Beverly Allitt was the last known person to have that key, but no hospital investigation had actually taken place. 베벌리는 열쇠 행방을 묻는 존스 형사의 질문에 다른 간호사에게 건네주었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1991년 5월 21일 경찰은 인슐린을 훔친 혐의와 폴살인 미수 혐의로 베벌리 얼렛을 그녀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불안해하거나 겁먹지도 않은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당당한 표정에 살짝 미소를 띄우기도 하는 등 전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벌리 집을 샅샅이 수색한 경찰은 그녀의 침실 옷장에서 다량의 주사기들과 병원에서 몰래 훔쳐온 아이들의 진찰 기록이 담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떠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던 경찰은 그녀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베벌리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던 형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그녀를 다시 잡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병원에서 일어나면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공간인 만큼 병원은 진료 후 청소와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베벌리는 병원을 그만두고 친구 트레이시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베벌리가 병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의문스러운 아이들의 발작과 돌연사는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베벌리가 잠시 머물고 있던 친구 트레이시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벌리와 같이 놀고 있었던 트레이시의 애완견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트레이시 남동생이 베벌리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베벌리가 술에 약을 넣은 게 밝혀졌으며 그녀는
1991년 11월 마침내 트레이시 남동생 살인 미수와 그 외 13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93년 2월 15일 총 26건의 혐의로 24살 베벌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에도 베벌리는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힘들어했던 그들을 위로하면서 가족처럼 한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피해자 부모에게 눈을 마주치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미소를 보내며 눈인사를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There wasn't very much in the way of remorse. She didn't cry. There was no kind of real visible reaction in her. So I think she does have that kind of cold personality. She's orchestrated all of these terrible events, but she doesn't feel any impact from them. 베벌리의 변호인은 평생 동안 그녀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그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베벌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베벌리 얼렛은 1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그녀는 가석방 자격이 없는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그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